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석의 미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간단하게 강좌와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 보석이란 그리고 광물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뭐 여기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이미 BF 스터디에 다 들어와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석의 미학 강좌는 이 BF 스터디 넷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학생들이 워낙 그 수강 신청을 많이 해서 이번에 보석의 미학이 총 8반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 중에 1반과 2반은 제가 박기현 선생님이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3반에서 8반까지는 이호 선생님께서 보석의 미학 강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두 분 선생님이 다른 반을 맡고 있긴 하지만 수업은 똑같이 이 BF 스터디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요. 모든 수업 자료는 이 BF 스터디를 통해서 배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과제물도 전부 이 BF 스터디를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시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점점 그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학교도 어떻게 변할 우리 그 학사 일정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 좀 강의 내용이나 평가 계획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보석의 미학은 일단 우리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그리고 GP를 한번 보는데, 예년에는 1차 GP를 봤었는데 이제 올해는 2차 GP 평가를 볼 예정이에요. 다 우리 학기 말에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역시나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에요. 이제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그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든지 수행 평가를 원활하게 할 수 없을지도 몰라서 일단 그 기말고사 때 지필 평가를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수행 평가는 이제 60%가 반영이 되게 되는데, 수행 평가는 실습 활동 20점, 박편 제작 20점, 그리고 보석 공예 2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습 활동이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 비슷하게 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요것은 총 5번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한 번당 이제 4점씩 이렇게 점수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실습 활동의 경우에는 그 실습하라고 한 조건에 맞게만 해서 제출하면 크게 감점이 되진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박편 제작의 경우에는 지금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그 기초지구학 시간에 그 박편을 제작해 본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원래 이 보석의 미학에 원래 박편을 항상 제작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박편 제작의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박편을 직접 만들어 보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 박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박편을 한번 제작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석 공예라고 해놨는데, 공예품을 예년에 만든 거와는 이제 좀 다른 공예품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때 수업 시간 안내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학기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등교를 했는데 2학기에는 3분의 2 등교를 아마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좌 자체가 2학년과 3학년이 같이 수강을 하다 보니까 2학년이 등교하는 주에 3학년이 없을 수 있고 3학년이 등교하는 주에 2학년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8반 모두 2, 3학년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등교일에 맞춰서 좀
일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다. 대략은 이 정도 점수 배점은 변하지 않지만 그 수행평가 그 형태라든지 내용은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석 첫 시간 보석에 대해서 그리고 광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보석의 미학인데 갑자기 광물이 왜 나왔느냐. 자, 이 보석의 미학 강좌 설명을 여러분들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보석의 미학이라는 강좌는 이 보석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석의 대부분이 광물로 이루어진 거기라서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그래서 보석의 미학을 항상 그 수업을 담당을 해 온 겁니다. 왜냐면 광물이라는 그런 내용을 지구과학 시간에 다루다 보니까 그 광물과 연관지어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석의 아름다움, 보석의 생성 과정, 보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자라는 의미로 이 보석의 미학 강좌를 만든 거라서 광물에 대해서 좀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내용을 공부를 해보자면 자, 먼저 보석의 역사라고 우리 원래 이제 보석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석의 역사는 석기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돌조각이라든지 동물 뼈로 이제 우리 보석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기도 하고 청동기 철기 시대가 되면서 돌에 세팅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사실 이 보석이라는 이 학문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소설처럼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석기시대 사람들이 돌조각, 예쁜 돌조각을 몸에 지면서 그걸 보석이 오늘날의 그런 보석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까? 사실 그 부분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어쨌든 고대 시대에는 보석을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이런 장신구로 썼단 얘기죠.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나 행운의 상징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악을 몰아내는 주술적인 힘을 갖는 그런 물체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좀 장신구의 역할 그리고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계기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물 그리고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의 대상 이런 식으로 현대적인 개념은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탄생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또 천문학에 보면 우리 탄생 별자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탄생 별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월별로 탄생석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가넷이라든지 사파이어 뭐 여러가지 탄생석 아름다운 탄생석들이 있는데 절대 12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탄생석이 어떤 자기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보석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자기가 태어난 달하고 연관지어서 몸에 지니면 행운이 따른다고 여겨지는 이런 돌을 이런 보석을 우리가 탄생석이라고 하는데요. 월별로 선생님이 다시 표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은 스님은 생일을 음력 생일을 사용하는데 음력으로는 6월생이고 이제 양력으로는 이제 7월생이거든요. 양력으로 한다면 선생님은 탄생석이 루비가 되겠네요. 그쵸? 4월에 태어난 친구는 뭐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다이아몬드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탄생석을 자기 생일과 태어난 달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가넷이라고 하는 이런 광물은 여러분들 많이 못 들어봤을 텐데 우리말로 하면 석유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광물이에요. 그리고 가넷은 1월의 탄생석이란 얘기죠. 그다음에 자수정. 자수정은 수정 중에서 불순물을 가지게 되면 이 수정이 보라색을 띠는 그런 수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에머시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자수정이 2월의 탄생석. 그 중에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런 탄생석들은 굉장히 그 보석이 좀 굉장히 4대 보석이라고 불리는 그런 보석들만 선생님이 색깔을 이렇게 칠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탄생석이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우리가 보석의 가치를 보통 보석의 가치를 매길 때 사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사시. 말 그대로 이제 영어 단어에 C자로 시작되는 4개의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캐럿 웨이트 해서 보석의 무게, 중량을 이야기합니다. 웨이트. 보통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1캐럿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 1캐럿이라고 하는 걸 보통 이제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면 당연히 밀도가 같으니까 크면 무게도 크겠죠. 그쵸? 그래서 캐럿은 원래 정확하게는 크기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게 가치로운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보통 무게가 무거운 것이 가치가 높아지죠. 보통 무게가 2배가 되면 가치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뭐 10배, 막 20배 이렇게 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큰 것이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어떤 보석은 무게가 무거울 때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보석도 있습니다. 그런 보석은 쪼개가지고 잘라서 사용하면 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쵸? 두 번째는 컬러. 특히 유색 보석의 경우에, 유색석의 경우, 색깔이 있는 보석이라는 의미예요. 색깔이 있는 보석의 경우에는 색깔이 아름다워야 또 보석의 가치가 좋아지겠죠. 다음 세 번째, 투명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투명한 그런 보석이거든요. 굉장히 투명해서 빛이 잘 통과해야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투명할 때 보석이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다음 네 번째는 커트.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아주 커팅을 잘 해야 훨씬 더 그 아름다워지거든요. 이거는 자연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그런 솜씨가 가미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네 개가 보석의 가치다 해서 꼭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BF 스터디에 보면 선생님이 퀴즈 문제를 10문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 중에 이 보석의 가치와 관련된 그런 문제도 선생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의 가치는 보통 사시로 표현한다. 캐럿 웨이트, 컬러, 그 다음에 클리어리티, 그 다음에 컷 이렇게 4개로 표현한다 하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보석 중에서도 보석의 종류가 많은데 뭐 여러분들 사실 보석의 이름 많이 모르시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보석을 몰라도 이 정도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그다음 사파이어 이런 것들. 요 네 개를 보석업계에서도 4대 보석으로 정하고 있어요. 주저없이 보통 보석업계에서 주저없이 정하는 게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그다음에 사파이어 뭐 이런 식으로 꼽고 있는데 다 다이아몬드는 무색이지만 루비나 그다음에 사파이어, 에메랄드는 사실 색이 있죠, 그쵸?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개가 색이 루비 R, 그다음에 에메랄드 그린, 그다음에 블루는 사파이어 블루 해가지고 RGB 빛의 삼원색하고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히 굉장히 그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그런 그 보석이 4대 보석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선생님이 해봤는데요. 다이아몬드 하면 뭐 너무 유명하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다이아몬드 주성분은 탄소라는 거 알고 있고, 뭐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서 흑연도 탄소로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흑연하고 연필심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결합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 혹시 화학 시간에 이미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탄소는 원자번호 6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팔이 어떻게 주변에 있는 탄소랑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합 구조가 달라지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흑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요즘 최신의 탄소 나노 튜브니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반타블랙이라고 하는 아주 검은색 도료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 전부 다 탄소의 결합 구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보통 다이아몬드를 결혼식, 약혼식에서 반지 그 예물로 많이 주고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은 결혼할 때 선생님 와이프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때 뭐 선생님이 젊었을 땐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해줬는데 선생님 와이프가 그리고 뭐 그걸로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비싼 이런 다이아몬드가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왜냐면 도둑 맞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쵸? 보관하기 어려움이 있죠. 집에 금고가 있지 않는 한 보관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요런 그런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할 때는 해주지 못해서 이제 언젠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선생님 공부하다 보니까 보통 결혼 10주년, 30주년, 60주년에도 다이아몬드를 선물 많이 한대요. 기념으로. 그래서 10년은 지났는데 그럼 선생님 언제 이걸 선물해야 되나? 30년 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10년이 더 남았나? 아직 많이 남은 것 같네. 그쵸? 좀 더 기다려서 다이아몬드를 하나 사서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이아몬드는 보통 무색인데 간혹 펜시 다이아몬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있어요. 청색, 황색, 분홍색, 갈색, 뭐 요런 다이아몬드는 더 높게 평가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어서 그 불순물이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더하는 경우에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그죠? 자, 두 번째 4대 보석의 두 번째는 바로 루비입니다. 루비는 정열적인 빨간색인데 그냥 단순하게 정열적인 빨간색이라고 생각했는데 피전 블러드색이라고 하는데, 비둘기 피 색깔. 우리 원래 혈액 중에 뭐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을 나타내는데 그런 그 철분이죠. 헤모글로빈에 있는 그 철분이 붉은색을 나타낸 건데, 그 비둘기의 그 혈액 색이 그 루비의 색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루비는 사실은 광물 중에서 강옥이라는 광물이에요. 강옥. 여러분들 중학교 때 모스 굽기계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모스 굽기계가 제일 단단한 게 금강석이잖아요. 그쵸? 다이아몬드. 그리고 모스 굽기계 9번째에 해당하는 광물이 바로 강옥인데, 루비는 강옥 중에서 빨간색을 띠는 그런 투명한 광물을 우리가 루비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루비도 역시 중심 부분에 금홍석의 결정이 들어있으면 금홍석 결정이 그 안에서 포유물로 들어가 있다는 게 루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옥 안에 금홍석 결정이 있으면 얘가 역시 빛의 그런 반사나 굴절을 일으켜서 더 반짝반짝 빛이 쫙 빛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 특별히 스타루비라고 부르면서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사파이어라고 하는 광물인데, 사파이어는 역시 루비와 마찬가지로 강옥이에요. 근데 강옥 중에서 적색이면 루비라고 부르고 다른 색이면은 사파이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파란색인 경우에만 그냥 사파이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아니라 분홍색, 황색 이렇게 자기의 색깔을 가지면 그 색깔 이름을 사파이어 앞에 꼭 붙여주셔야 돼요. 분홍색이면 분홍색 사파이어, 황색이면 황색 사파이어, 그냥 사파이어라고 하면 무조건 청색 사파이어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색 사파이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보통 9월의 탄생석인데 결혼 5주년, 23주년, 45주년을 기념할 때 사파이어를 또 기념할 때 사파이어를 선물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쵸? 결국 지금 우리 4대 보석 중에서 3개가 금강석하고 강옥이었어. 그쵸? 금강석과 강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대 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는 녹주석이라는 광물입니다. 녹색의 투명한 광물인데 녹주석의 색을 우리가 특별히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녹색을 띠고 있어서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부르는데 5월의 탄생석이라고 하고, 에메랄드는 그렇게 아주 비싼 그런 보석은 아니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석이기도 한데, 굉장히 역시 녹색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보석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대 보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4대 보석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이렇게 4대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는 보통은 무색 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는 RGB 색깔이다 하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광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웬 광물이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보석으로 이용되는 물질은 대부분 자연에 존재하는 광물이에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려면 광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보석의 미학 수업 중에서 이런 보석의 성인, 생성 원인 같은 것을 제대로 알고 보석의 물리적인 성질 이런 걸 알려면 광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업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광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이 보석의 미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광물은 뭐냐? 자, 광물의 정의 꼭 기억하세요. 자연에서 산출되는 무기물의 고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아시죠? 암석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바로 광물이에요. 여기 화강암 오른쪽 그림 보면 화강암 그림이 있는데, 화강암을 이루고 있는 이 알갱이들, 여기 광물들이 있죠. 화강암을 이루고 있는 광물은 뭐 석영, 장석, 흑음모, 여기 시커먼 게 흑음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을 띠는 게 장석, 그리고 약간 회색을 띠면서 반짝반짝하는 거는 이제 석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요 사진만으로 구별하기가 쉽진 않지만, 대부분 이 화강암을 이루고 있는 광물은 석영, 장석, 흑음모 이런 것들이 이루고 있고요. 자, 이런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들은 광물 알갱이가 좀 작은 데 비해서 간혹 가다가 여기 있는 이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광물이 결정이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광물의 결정이 크게 자라는 경우에는 이것을 잘 가공을 해서 우리가 일부는 보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보통 자연계에는 광물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3,700여 종의 광물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대학 때 광물을 좀 공부하긴 했지만 뭐 이런 3,700여 종의 광물을 다 알 수는 없죠.
선생님들이 주로 공부하는 광물은 주로 조암 광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석영, 장석, 그다음 감남석, 희석, 각섬석, 흑운모 뭐 이런 것들, 이런 조암 광물에 대해서 주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요 조암 광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그 조암 광물의 물리적인 성질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많은 수많은 3,700여 종의 광물 중에서 보석 광물로 인정되는 건 한 70여 종밖에 없다고 합니다. 70여 종만 우리가 보석 광물로 인정을 하고 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광물의 정의를 스님 영어로 된 자료를 다시 하나 더 카피를 해 왔는데, 광물은 고체여야 된다 이거죠. 자연에서 산출돼야 돼요. 그래서 액체나 기체는 광물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광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기질이어야 돼요. 대부분 유기물은 안 됩니다. 생물체나 이런 것들, 이런 유기물은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일정한 화학 조성, 화합물이니까 일정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일정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밑에 그 화학 조성하고 결정 구조는 파란색으로 써놨죠. 그리고 앞에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 왜 그러냐면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걸 우리가 고용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solid solu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용체, 그런 광물은 고용체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 구조를 갖지 못하는 비결정질, 비정질 그런 광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뭐 흑요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결정을 우리가 마그마가 냉각 속도가 빠르게 되면 결정이 미처 만들어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광물이란 자연에서 산출되는 무기물의 고체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기물의 고체다. 그리고 대개는 화학 조성도 일정하고 대개는 결정 구조도 일정하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퀴즈를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다이아몬드는 광물인가? 보석으로 사용되는 진주나 호박도 광물인가? 먹는 소금은 광물인가? 그리고 설탕은 광물인가? 그리고 수는 광물인가? 그리고 오팔은 비정질인데, 비결정질인데 광물인가? 이런 질문을 써놨는데,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광물인가?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천연 다이아몬드는 광물이지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합성했다면 자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런 건 광물이 아니다. 다음, 보석 중에서 진주, 호박 이런 보석이 있는데, 진주는 조개 안에 이렇게 그 탄산염 침전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주는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무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광물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호박은 뭔지 아시나요? 호박? 먹는 호박 말고 보석 호박은 송진 같은 거, 나무의 수액 같은 것들이 굳어져서 화석이 된 것을 우리가 보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생물 기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기물 기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물은 아니다 이겁니다. 보석이 아닌 건 아니고, 보석은 보석이지만 광물은 아니다. 다음, 소금이 광물이냐? 소금도 어떤 소금이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저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 가면은 바닷물이 증발해서 남은 자연으로 만들어진 암염이 있어요. 암염, 돌소금. 이것은 광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천일염은 우리 염전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서해안의 염전에서 그 인공적으로 만든 이런 천일염은 광물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다음,
설탕은 광물이냐? 설탕 유기물이죠? 광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은은 광물이냐? 수은이 뭐야? 수은은 우리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 Hg 수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이죠. 금속.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지만 수은만은 예외로 우리가 광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수은만은 액체지만 대부분 광물은 고체해야 되는데 수은만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복잡하죠? 수은만 예외로 광물로 인정을 해준다. 다음 오팔이라는 광물이 있는데 얘는 결정을 이루지 못해요. 그치만 얘도 우리가 광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예외는 요 밑에 있는 두 개만 예외니까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유기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광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물을 이제 종류에 따라 나눠본 거예요. 우리 광물 대부분 그 화학식에 따라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톳 원소 물질 단일 원소로 이루어진 그런 광물은 원소 광물. 암석 속에 금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은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쵸? 단일 원소로 된 것은 우리가 원소 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산화물 산소와 결합한 건 산화광물. 그 다음에 황산염 SiO4 황산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황산염 광물. 그리고 SiO2 또는 뭐 이런 그 규산염 SiO4 삼연체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규산염 광물. 그리고 황하고 결합했으면 황화 광물. 그리고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할로겐 원소와 결합한 것은 할로겐화 광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플로르라고 했는데 요즘은 플로린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오드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오딘 이렇게 얘기하던데 플로르, 염소, 그다음에 클로라이트죠. 그 다음에 뭐 아이오딘 이런 할로겐 원소와 결합한 광물은 할로겐화 광물. 그리고 탄산기를 가지고 있으면 탄산형 광물. 이렇게 화학식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바로 규산염 광물입니다. 지각 구성의 8대 원소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규소와 산소죠. 그리고 SiO4 삼연체 구조를 이루는 이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 합성 물질 및 합성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합성 물질이란 뭐냐? 인간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을 이야기해요. 합성 물질. 그런데 이 합성 물질이라는 것은 이미 자연적으로도 존재하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이야기해요. 천연에 존재하는 그런 보석 광물하고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완벽하게 또는 거의 동일한 것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이것을 우리가 합성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를 합성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는 거죠. 인공이나 합성이나 비슷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루비, 합성 사파이어, 합성 에메랄드, 우리 4대 보석을 전부 다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렇게 합성한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거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은 자연에도 존재하는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니까 합성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합성 물질로 가공한 보석은 합성석이고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인공 다이아몬드는 광물이 아니에요. 천연 다이아몬드만 광물이니까 합성 다이아몬드, 합성 루비, 합성 사파이어, 합성 에메랄드 이런 것들은 전부 광물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우리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공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졌으니까 비교적 그 쉽게 합성할 수 있는데, 보통 천연의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그 온도 압력이 높은 조건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탄소가 결합팔이 4개가 있는데 위아래까지 결합하려면 굉장히 고온 고압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보통 굉장히 고온에서 우리 메탄이나 수소가스로 다이아몬드 씨앗을 넣고, 이 다이아몬드 씨앗을 크기를 크게 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다이아몬드나 천연의 다이아몬드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은 거의 같아요. 순도도 높은데 가격은 10에서 15%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화학에 보면 결정 키우기라는 실험이 있는데, 포화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결정 씨앗을 만들어서 결정을 점점 자라게 하는 이런 실험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뭐 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씨앗을 넣고 다이아몬드를 크게 성장시켜서, 결정을 크게 성장시켜서 이런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공 다이아몬드 만드는 과정, 선생님이 그 유튜브 영상을 여기 슬라이드에 삽입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앞에 그림 한 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원래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싼데, 인공 다이아몬드는 화학적 물리적 성질은 똑같은데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굉장히 그 저렴하게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같으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인공 다이아몬드인지 천연 다이아몬드인지 구별할 수도 없을 것이고, 구별할 필요도 없고,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쵸? 자, 다음 인공 다이아몬드가 그렇다면, 다음 합성 물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인조 물질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비슷한 단어인데 좀 달라요. 합성 물질은 이제 자연에 있는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자연에 있는 물질과 그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이제 똑같은 거죠. 근데 인조 물질이라는 거는 역시나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자연계에서는 같은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자연계 어딘가에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인조물질, 인조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물질은 인공적으로만 만들 수 있고 자연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먼 훗날 우리가 인조물질로 알고 있던 어떤 물질을 자연에서 발견한다면, 인조물질은 이제 더 이상 인조물질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합성물질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역시 인조물질도 인간이 합성을 해낸 거기 때문에 광물은 아니고요. 보통 실험실에서 특수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밑에 큐빅 저코니아라는 인조물질이 있는데, 얘는 다이아몬드랑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큐빅 저코니아하고 다이아몬드는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또는 여기 스트론튬 티타네이트라는 것도 다이아몬드랑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광물의 물리적 성질을 배울 텐데, 뭐 굵기라든지 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인조물질이라고 한다. 자,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공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랑 성질이 똑같아요. 인조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인조 다이아몬드는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다이아몬드랑은 다른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조물질. 모조물질은 천연물질하고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짝퉁이에요. 짝퉁. 짝퉁. 요즘은 짝퉁이란 말을 쓰더라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짝퉁이란 말을 쓰지 않고 가짜를 짜가라고 했어요. 짜가. 왜 그랬는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가짜라는 말이 있는데 짜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학생들이 짜가라는 말을 안 쓰고 짝퉁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짝퉁. 즉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지만 다이아몬드는 아닌 그런 거. 아니면 루비, 여기 밑에 예가 많이 있네요. 루비처럼 보이지만 루비가 아닌 적색유리. 그러니까 루비가 아니니까 짝퉁이죠. 그렇죠? 적색유리는 루비의 짝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조물질이라고 하고, 모조물질로 만든 보석도 역시 모조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모조품은 짝퉁이니까 당연히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봤던 큐빅 저코니아 또는 모나사이트 그대로 두면은 우리가 인조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인조물질. 근데 이 인조물질을 즉 큐빅 저코니아를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면 이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니까 다이아몬드의 모조품이 될 수 있는 거죠. 큐빅 저코니아는 다이아몬드 모조품 또는 모나사이트도 다이아몬드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물리적 학술적 성질은 완전히 달라요. 짝퉁이에요. 그러면 모나사이트도 다이아몬드 모조품이 되는 거죠. 그쵸? 모조품. 이런 걸 모조물질이라고 한다. 산호라는 보석이 있는데 산호는 빨간색이거든. 그 보석 빨간 산호 보석이 있어요. 적색 세라믹으로 도자기를 구워서 산호인 것처럼 짝퉁을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모조물질. 이런 걸 전부 우리가 모조물질이라고 한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물질, 합성 물질, 그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조 물질, 그쵸? 그리고 모조 물질의 용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비슷한데 약간씩 다릅니다. 요거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구별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보석의 요건에 대해서 보석이 갖춰야 될 조건, 요건. 보석은 아름다워야 되죠.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건 사실은 주관적이에요. 아까 4대 보석을 이야기했어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4대 보석을 이야기했는데 어느 보석이 제일 예쁘냐는 주관적이죠. 물론 가격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쌉니다. 보통은. 근데 나는 빨간색이 좋아. 그럼 나는 루비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관적으로. 그쵸? 보통 그렇지만 공통적인 아름다움 기준은 있어요. 지금 루비,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중에서 누가 더 아름답냐 하는 건 주관적일 수 있지만 아름다운 루비를 보여주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 봐도 다 아름답다고 느낄 거예요. 이런 공통적인 요건이 보석이 갖춰야 될 요건이다. 예를 들면 무색석은 투명할수록 아름답고요. 보통 유색석은 색깔이 짙고 아주 이제 그 빛을 반사했을 때 우리가 그런 좀 무채색보다는 굉장히 그 영롱한 그 순수한 빛의 삼원색, 아까 빛의 삼원색하고 우연의 일치로 비슷했잖아요. 그런 아주 굉장히 순도 높은 색깔이 나올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석이 갖춰야 될 요건은 희소성이에요. 예를 들면 에메랄드가 너무나 흔해가지고 그냥 막 집에 책상 유리를 에메랄드로 깔아버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에메랄드가 너무 희소성이 없으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쵸? 아무도 에메랄드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단단해야 돼요. 아까 그 4대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는 모스 굵기 10이었고 그 다음에 강옥은 모스 굵기 9였잖아요. 모스 굵기, 굵기가 한자어로는 경도, 영어로 하드니스. 굵기가 일단 커야 돼요. 그리고 굵기가 왜 커야 되냐면 먼지 중에는 경도가 큰 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래 알갱이가 날라와서 아주 자그마한 모래 알갱이가
만약에 그 모래알갱이 주성분은 석영이거든요. 그 석영 모래알갱이가 보석에 앉았다. 그걸 천으로 쑥 닦으면 석영이 모수극기 7이기 때문에 그보다 약한 그런 그 보석의 경우에는 보석에 스크래치가 생기게 돼요. 스크래치가 생기면 빛을 잘 그 정반사하지 못하고 난반사할 테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 광택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인성 잘 깨지지 않아야 돼요. 보석이 뭐 가다가 툭 부딪혔는데 깨져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는 경도는 굉장히 단단하지만 인성은 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잘 깨질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뭐 아주 쉽게 깨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경도에 비해서는 인성이 약한 편이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전통성. 전통적으로 그 보석을 항상 그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경우. 그리고 휴대성. 몸에 잘 지닐 수 있어야 되겠죠. 너무 크면 안 돼요. 보석이 너무 커서 10kg 정도 돼. 그러면 누가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석의 요건인데 특히나 이 위에는 3개 아름다움, 희소성,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슬라이드 내용은 요 정도인데 지금 선생님이 한 40분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이어서 이제 보석이란 그리고 광물이란 이제 요 정도 선생님이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광물의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었으면 BF 스터디에 우리 보면 선생님이 퀴즈 문제를 10문제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 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퀴즈에 있는 문제는 우리 나중에 지필평가에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꼭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